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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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육군 소위 안두이에 불안하게 떨리는 손이 품속의 권총 방아쇠에 닿았고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서재의 고요를 찢는 네 발의 굉음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 김구 선생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보다 배신감과 허무함이 가득했다. 평생을 통일 조국에 바쳤건만 결국 자신의 거처에서 동족의 총탄에 쓰러져야 한다는 비극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서서히 무너지자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바닥에 떨어지며 먹물이 흩뿌려졌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붓을 휘갈겼던 글귀는 바로 문화강국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는 무력이나 정치적 힘으로는 결코 진정한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문화의 힘만이 이 민족을 하나로 묶고 세계 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구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유언을 남겼다. 이 땅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력이 아닌 높고 아름다운 문화의 힘이네. 그 문화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었네. 이것은 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문화 독립이라는 영원한 유산을 남긴 위대한 영혼의 마지막 승리 기록이었다. 시대를 초월한 그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다시 읽기 시작한다. 마을 어귀 흙먼지가 이는 길을 소년 김창수가 걷고 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하고 얼굴에는 배움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현실의 벽에 부딪힌 서러움이 드리워져 있다. 창수가 담벼락에 기대어 귀족 집안 자제들이 마패를 흔들며 왁자지껄 지나가는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본다. 창수가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대로 평생을 흙만 만지며 살아야 하는가? 내게는 배움이 간절한데 왜 이리 가난한가? 어머니 광락원 여사가 낡은 베옷을 기우다 말고 아들에게 다가와 앉았다. 여사가 창수의 손을 잡으며 눈빛은 강하게 말을 건넸다. 창수야, 내 마음을 안다. 가난이 너를 묶어두지는 못할 게다. 내 머릿속의 지식과 내 가슴 속의 뜨거운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보물이다. 하지만 창수의 눈은 이미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수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듯 일어서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어머니, 지식이고 마음이고 결국 이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고 벼슬을 하려면 빽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어린 아들의 절규는 가난한 집안에 메아리치며 짙은 절망감을 더한다. 창수가 희망을 걸었던 과거 시험장 장면이 이어진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중에는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고 뇌물과 함께 시험 문제를 미리 받은 듯 여유로운 모습의 양반 자제들이 눈에 띈다. 창수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시험장 구석에 앉아 밤새워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시험관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시험 시작을 알렸다. 창수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열심히 답안을 써내려갔다. 그의 답안은 논리정연하고 패기가 넘쳤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후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창수의 얼굴은 초조함 그 자체였다. 합격자 명단이 벽에 붙여졌다. 창수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명단에 다가섰다. 그는 자신의 이름 김창수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서 한 양반 자제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쯧쯧, 돈도 없는 주제의 과거는 무슨 과거냐? 이 시험은 너 같은 촌뜨기에게 허락된 곳이 아니다. 창수는 그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을 했다. 내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내 노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 자체가 썩어 있었다. 이 나라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구나. 그는 과거의 부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모든 희망을 잃은 듯 깊은 좌절감에 빠진다. 좌절한 김창수가 책을 내던지고 주막으로 향했다. 그는 술잔을 들이켜며 세상을 향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김창수가 주막 탁자를 내리치며 포효했다. 이 썩어빠진 나라. 내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고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 없는 이 지옥. 그래, 이 나라를 바꾸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그때 그는 동학의 가르침을 접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동학의 구호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창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비로소 개인의 불운이 시대의 불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서러움을 넘어 민족을 위한 대의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창수가 동학 접주로 참여하여 분연히 일어서며 말을 한다. 김창수, 이제 내 삶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억울한 모든 백성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19세기 말 조선의 황해도 김창수라는 젊은이는 경랑의 시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낡아빠진 유교 경전을 붙들고 시대의 정의를 찾으려 했으나 세상은 그의 이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답답함만이 맴돌았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썩어가는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으나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다. 그의 방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동학농민운동의 물결을 보았다. 그것은 굶주린 민초들이 일으킨 거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다. 그 속에서 김창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나아갈 출구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백성들이 외치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구호는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김창수는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는 대의를 따라 기꺼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자신의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이상을 무참히 짓밟았다. 참혹하게 패배한 전장에서 김창수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방에는 피와 진흙이 뒤섞인 채 쓰러져 있는 동학 농민들의 시신이 즐비했다. 무참하게 깨져버린 희망,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무서운 폭력과 좌절. 김창수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쓰디쓴 패배와 절망뿐이었다. 그의 목에서 피를 토하듯 처절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힘이 없다. 지킬 힘도 바꿀 힘도 없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그는 자신이 고작 해야 낡은 이상에 매달린 무능한 지식인의 불과함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이 절망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1896년의 겨울 끝자락 황해도 안악치아포 나루터 부근의 한 허름한 주막. 바깥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나 주막 안은 텁텁하고 미지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창수는 술잔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룬 듯 충혈되어 있었고 동학농민운동의 좌절과 국모시해라는 국가적 모욕이 빚어낸 분노와 울분이 그의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주막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일본인 스치다 조스케가 들어섰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상인이었으나 당시 전국을 떠돌던 일본 낭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만한 태도를 풍겼다. 그는 상인 복장이었지만 그가 찬 허리띠 아래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숨겨져 있는 듯 보였다. 스치다가 주막 주인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한다. 헤이, 여기 조선 술은 맛이 없구만. 더 좋은 술 없나? 어서 내놓게. 그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는 주막 안의 조선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김창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 낭인들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스치다의 무례함과 오만함 속에서 국모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의 오만방자한 기세를 보았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들은 소문, 즉 이 일본인이 과거에 낭인으로 행세했다는 불확실한 소문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강박감, 나라를 잃어가는 지식인의 무력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개인적 좌절감이 뒤섞여 김창수의 심장을 쥐어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명령만이 울려 퍼졌다. 복수하라. 이 모욕을 갚으라. 스치다가 술잔을 들고 거칠게 웃으며 말을 한다. 이 썩어 빠진 조선이 뭘 할 수 있겠어. 곧 해가 지는 나라 아닌가. 아하. 김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창백해졌고 목에는 핏줄이 솟아 있었다. 그는 스치다에게 다가가 결연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내 놈이 이 나라의 국모 시해에 가담한 역적 낭인이 아니냐. 오늘 나는 너를 처단하여 이 나라에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세우리라. 스치다는 놀랐으나 곧 비웃음을 흘리며 김창수를 깔아보았다. 스치다가 조롱하듯 말을 한다. 이 미친 조선인이 감히 나에게 손을 대려 하는가. 어림없다. 일순간 주막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곧 폭발했다. 김창수는 주저없이 가진 칼을 뽑아들고 스치다를 덮쳤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의 몸놀림은 광기에 가까웠다. 격렬하고 짧은 몸싸움 끝에 스치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김창수는 핏자국이 선명한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믿었으나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혼란이 밀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으나 그 피가 과연 조선 전체의 정의를 회복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 행위는 살인죄로 단죄되었다. 김창수는 즉시 체포되었고 차가운 감옥 속으로 던져졌다.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다. 라는 그의 외침은 짓밟혔고 그는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 치아포의 핏빛 결단은 김창수의 개인적인 분노가 초래한 비극이었으나 이 절망적인 감옥에서 그는 마침내 나를 버리고 결애를 택하는 영혼의 혁명을 시작하게 된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김창수는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고독하게 누워 있었다. 쇠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만이 그의 방을 지키고 있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되돌아보았다. 명분은 국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동학농민운동의 패배로부터 시작된 개인적인 울분과 좌절감을 해소하려는 충동이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의 독백이 흘러나왔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내 분노는 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이 나라의 진정한 고난에는 닿지 못했구나. 내가 처단한 일본인 한 명이 문제가 아니었다. 진정 나의 싸움의 대상은 잃어버린 나라, 바로 이것이었거늘. 이 감옥은 그의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는 변곡점이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이름 없는 죄수들을 만났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만은 조국 독립이라는 하나의 염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김창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껏 개인적인 분노와 협소한 시각에 갇혀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독서와 공부에 매진하며 세상의 이치와 민족의 고난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김창수는 자신의 이름을 김구로 고쳤다. 아홉구는 조선의 백성들,
즉 구한말의 평범한 백성들을 의미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백범이라는 호를 부여했다. 백범은 가장 낮은 계층의 백성인 백정과 가장 평범한 백성인 범부를 의미했다. 자신과 같은 평범한 백성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담긴 이름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사형 집행 직전에 고종황제의 특별 명령으로 형이 중지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옥에 성공한다. 탈옥 후 먼발치에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김구는 새로운 삶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민족을 위한 삶만을 살겠다고 맹세했다. 김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의의 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김창수는 죽었다. 백범 김구로 다시 태어난다. 가장 낮은 백성의 마음으로 가장 빛나는 백성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나는 이제 나를 버리고 결의를 선택한다. 이 순간은 그의 영혼이 개인의 복수심을 초월하여 전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로 거듭나는 영혼의 변곡점이었다. 김구의 새로운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는 독립운동 비밀 결사인 신민회 활동을 하며 민족 교육에 헌신했으나 일본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안학 사건 등으로 또다시 옥고를 치러야 했고 그의 육체와 정신은 끊임없이 시련을 겪었다. 결국 그는 조국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망명길에 올랐다. 1919년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한 것은 그의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임시정부의 현실은 처참했다. 임시정부는 내부적인 갈등, 이념 대립,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초기 임시정부의 청사는 낡고 초라했으며 지도자들 사이에는 절망과 회의감만이 가득했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 해체 위기를 논할 때 경무국장 김구는 낡은 임시정부 청사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그 태극기마저 빛이 바랜 것처럼 보였다. 한 동지가 김구에게 다가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칠 대로 지친 회의감이 역력했다. 백범 선생, 이대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김구가 동지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임시정부는 죽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쌀이 없어도 우리는 이 민족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 즉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는 임시정부의 살림꾼을 자처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행정과 재정 그리고 비밀 경호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자금이 부족하면 직접 상해의 시궁창을 뒤져 돈을 모으기도 했고 동지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직접 장터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의 헌신은 억지로 희망을 쥐어짜내는 듯 처절했지만 그 처절함이 좌절한 동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모두가 떠나려 할 때 오직 김구만이 낡은 청사를 지키며 헌신했기에 임시정부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구의 투쟁은 헌신을 넘어 결단의 순간으로 치달았다. 1930년대 초 일본의 만주 침략과 상해 사변으로 인해 동아시아 정세는 격변하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존재감은 더욱 미미해졌고
국제적인 지지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김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이라는 특공대를 조직하는 외로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제 단순한 외교와 선전만으로는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력한 무력 투쟁만이 임시정부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한인애국단 조직을 결의하는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김구가 이봉창 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봉창 의사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잔을 들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선생님, 제가 한 일이 조국 독립의 작은 불씨라도 될 수 있다면 이 한 몸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한 번의 폭발이 얼어붙은 세계에 조선인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100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김구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고 이봉창 의사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봉창 동지, 자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네. 자네는 이 절망적인 임시정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야. 자네의 거사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웅변이 될 것이네. 이 역사는 자네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감행했으나 실패했고 순국했다. 이어진 윤봉길 의사와의 만남은 더욱 극적이었다.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장절 기념식 폭탄 투척 임무를 자원했다. 떠나기 직전 윤봉길 의사가 낡은 시계를 김구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그의 미소는 해맑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비장함이 숨어 있었다. 제게는 이제 2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시계, 하나는 새시계. 헌시계는 제가 시골에서 쓰던 것으로 이제 저를 위한 삶을 마감한다는 의미로 선생님께 드립니다. 새시계는 조국 독립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시계는 선생님께 드리고 조국을 위한 새 시계를 차고 떠나겠습니다. 이 새 시계는 저의 남은 시간을 오직 조국을 위해 쓰겠다는 맹세입니다. 김구는 윤봉길 의사의 결연한 의지와 청년의 순수한 희생 정신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윤동지 부디 평안하시오. 자네의 뜻을, 자네의 이 젊은 피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자네의 뜻을 이어 반드시 이 나라의 독립을 볼 것이네. 조국은 자네를 기억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자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네. 윤봉길 의사는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의 주요 요인들을 처단했고 이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두 의거는 절망의 끝에 있던 임시정부를 완전히 되살려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 장제스 총통은 이 사건을 보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며 감탄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구의 외로운 결단과 청년들의 순수한 희생이 마침내 임시정부를 국제사회에 당당히 각인시킨 것이다. 김구는 그 후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광복군을 이끌고 대일항전을 준비하며 통일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길고 긴 유랑의 시간 끝에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다. 김구에게는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해방된 조국 땅을 밟으며 귀국하는 김구의 모습이 그려진다. 수많은 인파가 백범 김구를 연호하며 환영했지만 김구는 오히려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조국은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로 인해 이념 갈등과 분단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사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었고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완전한 독립국가 수립은 요원해 보였다. 환영 인파를 보며 김구는 쓸쓸하게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해방은 왔으나 완전한 독립은 오지 않았다. 분열된 이 나라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내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통일되고 자주적인 조국이었거늘. 이대로 분단을 용인한다면 나의 모든 투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싸워야 한다. 이제는 동족 상잔을 막기 위해. 그는 남과 북을 오가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마지막 투쟁을 벌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그는 이를 막기 위해 북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감행했다. 38선을 넘는 김구의 뒷모습은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에는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북에서 김일성을 만나 남북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념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처절한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1949년 6월 26일 초여름의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교장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귀국한 후부터 머물렀던 거처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통일된 자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꿈이 피고 지던 역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선생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하고 비장했습니다. 남북 협상을 위해 38선을 넘는 고행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일정부 수립의 꿈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현실 앞에서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분단된 조국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맞서 싸우는 고독한 노투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진과 소수의 측근들 외에는 진정한 지지 기반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지만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낡은 책들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다. 밖은 평화로운 여름 오후였지만 경교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구가 붓을 들어먹을 갈고 있었다. 그의 손은 늙고 지쳤으나 여전히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길 메시지를 숙고하는 듯 창밖의 푸른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분열된 조국, 전쟁의 위협,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통일 독립의 염원이 교차했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육군 소위 안두희가 경교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겉으로는 김구를 따르는 우익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김구를 제거하려는 분단 세력의 사주를 받은 암살자였습니다. 안두희는 서재로 들어와 김구 선생에게 육군 병력 동원에 대해 논의드릴 것이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의 바른 청년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구가 그 청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구는 그 청년의 긴장된 얼굴을 보았으나 평소처럼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평생을 백범으로 살며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의 눈에는 그저 나라를 걱정하는 청년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김구가 안두희에게 조용히 말을 한다. 그래, 안께 나라 걱정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네. 무슨 일로 왔나? 안두희는 김구 선생 앞에 무릎을 꿇는 척하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손은 품속의 권총에 닿아 있었다. 짧은 망설임, 그리고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단. 그 순간 서재의 고요를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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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네 발의 총성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김구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본다. 그의 눈빛은 고통보다는 배신감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조국에 바쳤건만 결국 자신의 조국 땅, 자신의 거처에서 동족의 총탄에 쓰러져야 한다는 비극적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바닥에 떨어지며 먹물이 흩뿌려졌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이 마지막으로 휘갈긴 글귀에 닿아 있었다.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붓을 휘갈겼던 그 글귀가 클로즈업된다. 바로 문화강국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는 무력이나 정치적 힘으로는 결코 진정한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문화의 힘만이 이 민족을 하나로 묶고 세계 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구가 바닥에 쓰러지며 나지막이 말을 한다. 그의 목소리는 핏기 없이 희미했지만 그 메시지만은 우레와 같았습니다. 이 땅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높고 아름다운 문화의 힘이네. 우리가 이 문화로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늘 내 모든 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이 나라가 부디 평화롭고 통일된 문화국가로 우뚝 서기를. 그의 눈은 흐릿해지며 평생을 바쳤던 조국의 하늘을 마지막으로 담아냈다. 길고 긴 침묵 속에서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결의의 심장이었던 백범 김구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경교장의 흙바닥에 뿌려진 것은 그의 피뿐만 아니라 통일 조국에 대한 그의 간절하고도 이루지 못한 염원이었습니다. 김구의 삶은 젊은 시절부터 개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역설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김구는 젊은 날의 김창수 시절 동학농민운동의 패배를 통해 힘과 정의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잃었고 치아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며 자유와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사회는 이 시기를 김창수의 결핍과 쇠퇴의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었지만 김구는 이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나의 감옥 생활은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재탄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모든 조건, 즉 개인적인 분노, 복수심, 협소한 시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인간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형태인 민족애로 세상에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일본인에 대한 복수심에 집착하는 대신 잃어버린 나라 전체의 고난을 손끝에 닿는 촉감처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감옥에서 얻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통일 독립을 감지하는 궁극의 시력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젊음의 에너지, 물질적 성공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김구는 그 빈자리를 백범 정신 즉 가장 낮은 백성의 마음으로 민족을 섬기는 평화, 헌신, 너그러움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채웠습니다. 김구의 삶이 증명하듯 우리가 가진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결의의 힘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김구의 일생은 개인의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민족의 모든 것을 얻으려는 투쟁이었습니다. 김구는 평생을 고국에서의 안정과 평화라는 외부 감각을 잃고 살았기에 세상의 화려한 기준들, 즉 재물, 권력, 명성이라는 환영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본질, 즉 민족의 독립만을 추구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갈등과 재정난으로 파산 직전에 놓여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심지어 당장 먹을 쌀마저 잃는 극한의 상실을 겪었을 때 김구는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외부의 지지대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움의 경험이 김구의 영혼을 비로소 완전하게 독립시켰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어나게 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백범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김구의 위대한 삶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의 희망과 민족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개인의 복수심이라는 눈을 감고 사사로운 욕망이라는 귀를 막을 때 민족의 심장이 열리고 통일 독립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지도자 김구의 삶은 바로 이 결의의 시력이 가장 밝아지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우리에게 조국의 고난과 희망을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고독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째, 경쟁과 욕망의 소란에서 벗어나십시오.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살림꾼을 자처했습니다. 이는 젊은 시절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권력, 경쟁, 그리고 욕망의 소란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차단될 때 비로소 조국의 생명이라는 평온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고요함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민족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둘째, 손끝의 촉감을 되살리십시오. 김구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손을 잡고 그들의 뜨거운 심장을 느꼈습니다. 이 만남 속에는 언어보다 진실한 생명과 독립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촉감이야말로 김구가 찾았던 생생한 독립의 현실이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결의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셋째, 고독을 지혜로 바꾸십시오. 김구는 옥고를 치르는 고독, 망명 생활의 외로움, 그리고 분단을 막지 못한 지도자의 통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을 재정비하고 통일 독립의 지혜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구의 고독한 시간은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김구는 80년의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배움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평생을 성장하는 존재로 살았고, 이 점이 바로 김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고 세상의 소란이 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김구는 마지막 순간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돈, 명예, 군사력이라는 가치들을 보느라 놓쳤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김구의 마지막 행보는 단순한 말년이 아니라 영혼의 결실기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인 문화의 힘은 노년기의 상실이 결국 우리에게 사랑과 이상을 줄 수 있는 능력만큼은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김구는 단지 일제에 저항한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 문화, 정신,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80년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한 결의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김구의 삶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핵심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라는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 헌신, 그리고 굳건한 통일 독립의 희망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시력이 가장 밝아지는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김구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은 오직 결의를 향한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이 나를 버리고 결의를 얻은 순간 여러분은 80세 인생에서 무엇을 내려놓았고 그 빈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취득을 경험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